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연세대학교 고상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와 그리고 세계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북핵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요, 국제 핵 확산 방지 레짐에 관해서 알 수 있고요.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네바 협약 그리고 육자 회담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 제재에 관해서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대북 제재의 효과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와 함께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핵무기는 어떤 무기인가요? 무엇보다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억지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그리고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핵 공격을 하게 되면 다시 핵으로 대량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공포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끼리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전쟁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핵무기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핵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도 있지만 한번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승리를 보장해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군사 강대국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이 남다릅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모두 핵 보유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그 국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9개 국가입니다. 최초의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이고요. 1945년도에 핵 개발에 성공을 했고 최초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킬 때 소련이 승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에는 미국을 자극함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까 봐 우려했는데 소련도 이제 핵무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미국과의 정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국이 1952년도, 프랑스가 1960년, 그리고 중국이 1964년도에 핵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나라는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도 두 나라는 전쟁 가능성이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핵 개발에 나섰습니다. 중동에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아랍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시적인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했고요. 동북아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전 세계 9개의 핵국가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포기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4개 나라인데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원래는 구소련의 한 공화국이었는데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국가가 된 사례입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당시 이들 지역에 배치되었던 핵무기가 이들 나라에 이제 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보유하게 된 핵무기의 숫자가 프랑스, 영국, 중국 이 나라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이들 나라들에게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넌러가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넌과 루가 상원 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발의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들 국가들의 비핵화를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요. 러시아는 이들 국가의 핵무기를 폐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들 국가들은 폐기된 핵무기에서 나온 그 핵물질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해서 그 대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백인 정부가 오랫동안 인종차별 정책을 취했습니다. 아파타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주변의 흑인 국가들과 안보적인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백인 정부가 민주화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면서 핵도 함께 포기하였습니다. 핵은 분열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물질은 중성자와 충돌하게 되면 연쇄 분열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핵무기를 만들 때는 이러한 핵분열 현상을 빠르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 정반대로 이러한 핵분열을 천천히 그리고 잘 통제해서 활용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핵물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라늄, 다른 하나는 플루토늄입니다. 우라늄은 저희가 광산에서 자연 상태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광물이고요. 광산에서 채굴한 우라늄을 잘 농축해서 순도를 90%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핵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25kg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우라늄을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려면 굳이 90%까지의 순도는 필요 없고요. 2 내지 3% 정도면 충분히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에서 그 우라늄이 변형되면서 우라늄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인위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재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플루토늄의 장점은 우라늄보다 적은 양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25kg이 필요하다면 플루토늄은 6kg 내지 8kg면 충분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라늄 광산입니다. 이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추출을 해서 만드는 것이 우라늄 원료입니다. 이 원료가
생긴 것이 배터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원료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우라늄 연료봉은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연료봉을 다 사용하게 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 봉 안에 많은 우라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사이클링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우라늄 재처리라고 부르는데 이 재처리 시설 공장에 보내게 되면 이 우라늄 연료봉을 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처리된 우라늄 봉은 다시 원자력 발전소로 보내져서 다시 원자력 발전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라늄 연료봉에서 원자력 발전소로 가서 전기 생산에 사용이 되고 사용 후 연료는 다시 재처리 시설로 가고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처리 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즉 사용 후 연료에 남아있는 이 우라늄을 잘 처리하게 되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요. 사용 후 연료를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마지막으로 최종 보관실로 보내게 되겠습니다.